안녕하세요.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. 부동산에는 두 가지의 얼굴이 있습니다. 정확히 말하자면 언론에서 부동산의 변화를 서로 다르게 해석합니다. 물론 사람마다 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르게 분석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고,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해 보는 건 필요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.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선택입니다. 언론에서 다룬 두 가지 헤드라인입니다.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전월비 40% 상승, 바닥 다졌나? 또 하나는 전셋값 바닥 모르고 떨어져 집값 동반 추락. 이 헤드라인을 보면 거래량이 폭발한 것 같고, 이제 저가에서 바닥을 다졌으니까 곧 다시 부동산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또 다른 이 뉴스는 아직 부동산 하락의 바닥이 아니고 계속 하락해서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. 그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. 먼저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전월비 40% 상승했으니까 이제 바닥 다진 거 아니냐, 이런 뉴스를 한번 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8개월 만에 1000건을 넘어서면서 거래 절벽이 다시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. 물론 이 기사도 이걸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단서는 달았습니다. 2월 14일 기준으로 1173건이 거래가 됐고, 이거는 전달보다 40% 거래가 늘었다는 겁니다. 지난해 6월 달에 1738건이 거래된 이후에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.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할 것과 해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한번 또 짚어 봐야겠습니다. 거래가 늘었고 거래량이 막 40% 늘었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이제 거래량이 폭발한 것 같습니다. 그냥 이 부분만 보면 그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서울의 평균 월간 거래량은 통상적으로 기존에 6천에서 7천 건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시야를 좀 더 넓게 확장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. 일반적인 상황에서 거래량이 이 정도였고, 부동산 거래가 많을 때는 또 그리고 부동산 폭등기에는 월간 거래량이 서울에서 1만 5천 건 정도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. 전달 대비해서 얼만큼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. 그런데 그것만 똑 떼어내서 보게 된다면 전체적인 시야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. 문제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겁니다. 집값이 오르길 기다리는 집주인들과 지금 아파트 살려고 대기 중인 사람들, 마음이 좀 급하신 분들 눈에는 당연히 이게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. 영끌족 분들이 부동산 그래프를 너무 짧은 구간만 바라보지는 않았을까? 그러니 지금 끝없이 오르는 것만 갖고 뒤늦게 못 참고 뛰어든 것이 아닐까? 이런 생각 해봅니다.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. 평균 대비해서 아직은 5분의 1 수준의 거래량인데, 그럼 평균처럼 거래가 되면 과연 바닥을 다진 게 맞는 걸까? 그거는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월평균 거래량이 3천, 4천, 5천, 6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간다면 거래량 지표만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도 하나 또 생각해 둬야 할 게 있습니다.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돌아온 것이지 부동산 화랑기까지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. 제가 여러분께 집 사지 말라는 거 아니고 분양받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. 평생 전세 월세 살 거 아니면 결국 집 한 채는 있어야 대한민국은 그나마 숨쉬고 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도 미국이든 어디든 다 똑같긴 합니다. 저도 어릴 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은 집 없이 월세로 사는 게 그냥 일반적인 건 줄 알았습니다. 집 안 사는 줄 알았습니다.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내 집에 대한 열망이 엄청 큽니다. 내가 어느 순간에 내 집을 마련할지는 신중하게 선택하자,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러면 거래량은 왜 늘었을까? 아무래도 두 가지 요소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 일산 부동산 규제 완화, 그리고 두 번째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 두 개가 한꺼번에 합쳐지면서 2월달 거래량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. 지금이 저점이다 라고 판단한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, 이 정도면 좀 더 떨어지더라도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다 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. 이분들의 선택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. 미래에서 건너온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. 지금 현 부동산 상황이 부동산 정점 대비해서 약 30% 정도 하락했다고 보고,
크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진 사람들로 일단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. 하나는 지금보다 더 하락한다. 또 하나는 이제부터 상승한다.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. 둘 간에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. 그럼 방향성이 같은 사람들은 과연 다 같은 생각을 할까? 지금보다 더 하락한다는 사람들만 따로 떼어서 보겠습니다. 방향성은 같습니다. 하락한다. 그러나 그 하락의 끝은 다 생각이 다릅니다. 방향과 속도가 있다면 같은 방향 안에서도 그 속도는 다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. 어떤 사람은 10% 더 하락하면 저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%, 또 누구는 50% 이게 다 다릅니다. 거기에다가 또 생각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은 50%더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했다가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걸 인지하고 또 30% 하락에서 멈추고 반등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.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은 대부분 부동산 투기꾼은 없습니다. 그런 사람들은 저 같은 채널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. 청약을 받든 매수를 하든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. 같은 방향성 안에 있을 때는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. 하지만 여기서 내 집을 마련하는 순간은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도 다 그 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. 그동안 속고 속이는 부동산판에서 어이없이 당해도 받고 순진한 누군가는 또 당하는 걸 제가 보면서 그냥 내가 하는 어떤 작은 외침 이거를 누군가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 마음으로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제가 있는 지역의 상황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. 저에 대한 정보는 대략 아실 테니까 그 부분 패스하겠습니다. 첫 번째, 현재 급매물은 확실히 소진이 된 건 맞다. 요거는 제가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는 겁니다. 두 번째, 그래도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오지 않은 급급매 하나쯤은 다 숨겨놓고 있다. 비공개 매물이 은근히 있다라는 뜻입니다. 세 번째, 호가, 그러니까 집을 팔려는 사람이 받고 싶은 가격은 전체적으로 살짝 올라간 측면도 있다. 네 번째, 일반적인 호가보다 높은 아예 가격대가 더 높은 매물도 슬슬 하나씩 튀어나온다. 이 부분은 전세도 좀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다고 또 광고 안 해주면 집주인들이 저한테 싫은 소리 할 수도 있고 제가 찍히면 안 되기 때문에 장사하려면 내 돈으로 광고는 또 해주지만 사실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. 다섯 번째, 9억에 나온 급급 매물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고 떠난 매수 대기자한테 막상 9억에 나왔어요 하고 전화하면 전화 안 받는다. 여섯 번째, 기존에는 실제 매수 의향이 있는 사람이 직접 방문하는 비중이 많았다면 요즘은 그냥 당장 집을 살 어떤 의사나 형편이 안 되는데 일단 이것저것 그냥 알아보러 집 구경하는 사람이 늘었다. 이런 분들은 부동산 아저씨 아줌마가 모른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. 아무리 부동산 가서 연기를 해도 제가 기습 질문 한두 개 던지고 표정 딱 보면 집 구경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집을 사려고 보는 건지 금방 구분은 됩니다. 그게 뭔지는 여기서 공개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또 같이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구독 중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비밀로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전셋값 바닥 모르고 떨어져 집값 동반 추락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전세를 끼고 산 일명 갭 투자를 한 사람들이 정말 난처한 상황에 빠졌고 이제 전세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역전세로 인해서 전세를 일부 돌려줘야 하는데 그럴 돈이 없습니다. 결국 집을 팔려고 하는데 집값도 지금 막 엄청나게 하락 중이라서 지금 만약에 이 내린 가격에 팔면 손에 남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. 제 개인적인 체감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폭등기 때는 제가 중개한 아파트의 대략 한 30% 정도, 3분의 1 정도는 갭 투자였습니다. 그 갭 투자자 중에는 여유가 있던 분도 있었고 영끌도 많았습니다. 실거주는 그래도 버티고 할 수 있지만 영끌 갭 투자는 사실상 버티기 어려운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. 영끌로 갭 투자를 한다고? 그런 무모한 짓을?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. 결혼을 준비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. 둘이 결혼 자금 다 모아보니까 한 3억 정도 됩니다. 사실 이 3억 정말 대단한 겁니다.
부동산 폭등기를 거치면서 어느샌가 돈 1억을 마치 푼돈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실제 돈 벌어보면 이 3억 신혼 출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. 3억 가지고 서울에 신축 아파트 전세를 얻으려고 봤더니 이건 뭐 택도 없습니다. 전세가 너무 올랐습니다. 계속 집값이 오른다고 연신 언론에서 이게 또 막 떠들어대니까 이제는 작전을 바꿉니다. 아마 이때도 갭 투자로 당장 집 사면 된다고 연신 떠들던 어떤 그런 유튜버도 있었을 겁니다. 그렇게 일단 갭으로 집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 시기가 중요한데 2020년 7월달 이후에 갭 투자를 한 사람이 이제는 계속 궁지에 많이 몰리는 상황입니다. 이때가 왜 그러냐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가격이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50% 이 정도 올랐던 바로 그때입니다. 이때 저도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. 그러니 집값이랑 별 차이 없어서 3억으로 갭 투자를 한 겁니다.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사나? 제 기억으로는 월세 오피스텔 뭐 이런 데서 시작하는 분도 있었습니다. 1000에 50 이런 데서 일단 아기가 없으니까 신혼생활을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둘 다 한 30% 정도는 폭락했습니다. 전세금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데 이제는 그럴 시기가 됐는데 그럴 돈이 당장에 없습니다. 지금은 또 그러면 시세대로 팔면 처음 시작했던 자금 3억 원이 공중분해되는 겁니다. 내 집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3억이 빵원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. 집값이나 전세 가격이 급격한 반등이 오지 않는다면 2024년도까지는 이런 영끌 갭 투자분들은 계속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. 앞으로 그러면 집값은 영원히 하락하기만 할까? 그렇진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언젠간 다시 오르겠죠. 그게 언젠가는 잘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이 그 차이가 그 갭 차이가 급작스럽게 좁아지는 타이밍 그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. 그래서 단순히 집값만 보는 것보다 전세 시장의 동향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 이야기도 이걸 따로 떼어서 또 하다 보면 또 영상이 길어지게 돼서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 집 사면 될까?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.